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온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정말 결혼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단 하루도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머릿속도 뒤죽박죽입니다. 사연을 쉽게 풀어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막한 기분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굵직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의 재미가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추려서 한번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손절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시모가 하나하나 알려주었기에 어쩔 수 없이 습득하게 된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시모는 정말 관심병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시모를 소개받는 자리에서부터 범상치 않음을 느끼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관심병이 가득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나신 터라 제가 와 대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저를 만나는 자리라서 꾸미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반짝이에 원색으로 된 원단에 디자인도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레이스가 잔뜩 달린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도대체 그런 옷들은 어디서 사오는 건지 그게 정말 제일 궁금했다니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옷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밤무대 의상인가 싶어서 그런 의상을 파는 곳까지 샅샅이 찾아봤는데 우리 시모 옷의 퀄리티는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한 지 2년쯤 지나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 그런 시모를 마주치게 되었으니 당연히 저는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시모와 함께 길이라도 걷는다는 걸 상상하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림이 확 몰려왔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핫핑크색 원피스에 주먹만한 큐빅들이 전체적으로 박혀있고 어깨뽕은 목까지 올라와 있는데 소매와 치마 끝단에는 파란 레이스가 달린 옷을요. 세상에, 진짜 연극 무대에서도 그런 옷은 튀어서 못 입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시모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과 관계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시모가 결혼식 날 새빨간 웨딩드레스라도 입고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면서 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모에게 결혼식 날에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신랑 측 혼주 한복은 파란 계열이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우리 시모가 중전마마들이 입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한복으로 구색이라도 맞춰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씹어먹을 수 있는 육포 같은 이야기로 남아버렸지만 말입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저희 시모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협찬이나 광고를 받으면서 요란스럽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소액의 현금을 받아 챙기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의 여자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화려한 옷을 고집하고 본인이 제일 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편이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고 포스팅을 했을 때 인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병을 최대한으로 발산하고 다닌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시모가 진짜 인기가 꽤 많았는지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라 하루에 몇백 명, 천 몇백 명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댓글들에 시모 보고 추하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모의 그런 파격 행보를 응원하고 용기를 얻고 간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모의 어깨는 나날이 치솟았는데 우리 시모에게 아주 큰 시련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받고 아무 글이나 대충 써서 올리는 바람에 시모가 엄청나게 키워왔던 블로그가 재질을 먹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시모는 사이트에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블로그를 돌려달라고 있는 힘껏 떼를 쓰면서 매달렸지만 개인의 부탁을 그리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시모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었고 열이 받는다면서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SNS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시모가 특이한 행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모를 알아보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방문자 수는 금방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우리 시모가 무슨 짓을 또 했을까요? 네, 상상하시다시피 또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하던 SNS가 이전만큼 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모가 더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했고 불량품이 가득한 가전부터 시작해서 인증되지 않은 식품을 팔았습니다. 불량품을 팔고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증되지 않은 식품 때문에 알레르기가 나거나 탈이 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한테 따져 물었겠습니까? 시모한테로 연락이 쏟아졌지만 시모는 물건을 판 돈만 받아 챙기고 사후 관리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다른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팔았던 것이라고 하면서 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라며 나몰라라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시모에게 화를 내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모는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뒤에 과대 광고 및 불량품을 판 혐의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며 저와 남편에게 훈계를 하기까지 했고요. 별의별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시모의 휴대폰은 쉴 틈이 없을 정도였고 당연히 시모는 집안 살림에서 완벽하게 손을 떼고 사치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가 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처럼 굴었는지 글쎄 물건을 떼다 팔고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 신고도 한 번 안 하고 돈만 챙긴 겁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늘어났지만 시모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며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벌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고도 정신 못 차리고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의 항의가 심해지고 시모에게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차단을 당한 사람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 겁니다. 당연히 국세청에서 시모의 자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몇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탈세를 한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빌미가 생겼으니 국세청에서도 시모에게 벌금 내놔, 세금 내놔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치의 세금을 때려 맞다 보니까 시모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벌금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쏟아지는 벌금에 놀라서 시부에게 저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사실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었고요. 시모는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등을 질 수 있냐고 노발대발 하셨는데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저희에게 밥 한 번 사주신 적이 없는 분이 너무한 것 아닐까요? 오죽하면 나름 효자인 우리 남편까지도 시모한테 그거는 못 도와준다면서 벽을 딱 치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억울해하면서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시모가 하고 다니던 행색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부가 쌓아온 것들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쪽팔린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진짜 당신이 하는 짓에 진절머리가 난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뭐 알았으면 잘했겠지.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와주라고. 내가 평생 돈 벌어다가 생활비 주고 부족하지 않게 해줬는데 굳이 그런 짓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사치 때문 아니야? 시부와 시모의 싸움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시부가 시모에게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에 시부가 진짜 이혼 도장을 찍을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당당하게 이런 허울 하나 감싸주지 못하는 남자랑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순도 100%의 진심이었고 오기로 버티던 시모는 결국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말리던 저희도 시부의 단호한 말에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시부와 시모가 이혼을 하던 날 시부의 표정이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진짜 자유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이 모든 일이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터지는 사건 사고에 탈모가 찾아올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그동안 시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화려한 간신병 시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전해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언젠가 시부와 시모가 이혼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3개월 만에 일어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시부모의 이혼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쪽팔려서 이걸 꼭꼭 숨겨야겠다고 생각하기도 잠시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가 시모를 무일푼으로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낸 바람에 오갈 곳 없는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당당하게 방을 내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모는 저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벌었던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당황해서 시모에게 오셔도 왜 우리 집에 오시냐고 했더니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내 아들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잔뜩 들고 온 짐을 어디다 풀어야 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런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옆에서 짐을 가져가더라고요.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면서 그 무거운 짐을 턱턱 들어서 작은 방으로 옮기고는 시모 덮고 잘 이불을 가져오라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신혼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일단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부대 끼고 산 지 몇 년이 되었다면 제 의견을 피력하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소송에 탈세 혐의, 시부와의 이혼, 그리고 짐 싸들고 집으로 찾아온 것까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가 며칠만 있으면 집을 얻든 아니면 시부네 집으로 가든 어떻게든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일주일만 참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응당 사람이라면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라도 오래 못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면대면하게 대하면 시모도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저의 그 모든 생각이 아주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보,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집에서 지내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불편할 걸 생각도 안 해봤어?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지. 나한테는 시어머니야. 우리 엄마 SNS 중독자인 거 몰라서 그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알아서 할걸? 그래도 나한테는 시어머니니까 내가 당연히 눈치 보게 되지 않겠냐고. 그럼 어떡하라는 건데. 엄마 보고 길에서 자라고 해? 아들 집에 남는 방이 떡하니 있는데. 남편의 말 또한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라서 한 번만 참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불편해하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쯤 지나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도 자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집이 개판도 이런 개판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살자는 주의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들여놔봐야 잘 쓰지도 않을 거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필요한 생필품 몇 개를 제외하고는 딱히 물건을 사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온통 어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살림 하나를 못하겠습니까? 시부와 사는 동안에 시모가 집안일을 책임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라는 이유를 뻔뻔하게 대면서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고 지내시더라고요. 정리는 며느리가 다 해야지. 내 집 살림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누가 보면 제 물건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모는 SNS에 새로운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몇 개 없는 소품들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제가 예쁜 그릇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기에 그릇이 꽤 많은 종류로 다양하게 있었는데 시모가 그걸 귀신같이 알고는 자꾸 그릇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새로 산 화장품이라며 거짓말을 치고 협찬 사진을 올릴 때에도 제가 모은 비싼 그릇을 꺼내놓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릇이라는 게 싼 건 또 싸지만 비싼 건 진짜 헉소리나게 비싸지 않겠습니까? 다들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모는 보는 눈도 기가 막히지 비싸도 제일 비싼 그릇들만 꺼내서 사진을 찍고는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 건드려서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정판 브랜드 그릇들만 꺼내서 자랑하듯이 사진을 찍는데 왜 SNS에 잘 사는 사람들만 보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 찍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어떻게든 최고급으로 제일 비싼 걸로 주렁주렁 장식을 하려고 하니 모두들 갑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리까지 싹 해둔 그릇들을 죄다 꺼내서 사진을 찍고 몇 개는 이가 나간 것도 보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취미 생활을 건드리니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거 저 너무 불편해요. 제가 모은 그릇들 말도 없이 쓰는 것도 그렇고요. 저거 저도 아까워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릇인데 며칠 전에는 없었던 이가 생겼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신 일이죠. 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막 쓰세요? 예, 그거 좀 쓸 수도 있지. 너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 줄 아니? 저런 그릇들은 수두룩하게 사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사주시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머님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돈도 버시는 것 같던데 집은 언제 구해서 나가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모가 갑자기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게 아니라 엉엉 소리를 내서 우셨거든요. 물론 그것 또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들이닥치니 저절로 나오게 된 생활 연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게 연기인지. 시모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없는 말을 지어내시더라고요. 예, 아들아. 며느리가 글쎄 나한테 집에서 나가란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를 내쫓는 거라니? 아들이랑도 상의된 내용인 거 맞지? 뭐? 며느리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라고? 아이고, 내가 서러워서 살겠나? 나가 죽어야지.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를 붙잡고 성질을 팍팍 부리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가 틈만 나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가 나를 내쫓는단다, 나보고 나가란단다, 나는 어디서 먹고 자냐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 엄마 보고 집 나가서 살라고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돈도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집 언제 구하실 거냐고 물어본 거야. 나가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불쌍?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집 치우는 나는 안 불쌍하니? 너한테나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위 눈치 보여서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남편과 제가 냉전을 하게 되면서 시모는 제가 한풀 꺾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욱더 날뛰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무슨 술을 그렇게 허구한 날 마셔대는 건지 아들 집에서 산다는 자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면 저도 시모가 스트레스 풀로 나가는구나 하고 말겠죠. 근데 매번 새벽 2, 3시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친구분들도 뭘 하시는 분들인 건지, 그 시간이 되도록 집 밖에 싸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더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우리 시모의 술버릇이 고성방가를 지르는 것이랍니다. 집에 와서 새벽 2, 3시에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대는데 오죽하면 아파트 경비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더라니까요. 새벽에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멈춰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남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시모가 매번 고성방가를 질러대니 잠이나 푹 자겠습니까? 남편은 한 번 자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라 푹 잘만 자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귀마개를 사서 귀에 꽂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라는 자각도 없는 것인지 반찬 투정도 미치도록 하시더라고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사상은 언제쯤 버릴 건지 저한테 잔소리.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이 시원치 않으면 시모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일인데도 저한테 모든 일을 미루고 시키셨습니다. 너네는 맞벌이 부부식이나 되면서 돈이 궁핍하니? 고기 좀 사 먹자. 고기 좀 구워와봐라. 어떻게 된 게 집에 햄도 하나 없니? 내가 참치 통조림이나 먹으면서 버텨야겠어. 너네는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도대체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햄만 찾으면서 반찬 투정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시모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시부가 존경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한 이후에 제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항상 냉장고에 햄과 소시지를 사다 놓기 시작했고 언제든지 시모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구비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저의 노력을 어느 날부턴가 당연스럽게 생각했고 제가 일이 바빠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날에는 둘이 동시에 저에게 투정을 부리더군요. 물론 투정을 가장한 빈정거림이었기에 저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찾아왔고 저는 더 이상 참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눌러 쌓아둔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타이밍만 보면서 남편과 완전히 냉전인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도 반반, 결혼 딱딱 맞춰 했는데 왜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었나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터뜨리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시모는 그런 분위기 파악조차 못하는 건지 무슨 택배를 허구한 날 시켜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많은 상자들은 다 뭐냐고 시모한테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돈 있으면 물건 사는데 사치를 그만하고 집을 구해서 나가라는 식으로 둘러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에게 이 제품들은 전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협찬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SNS에 올려주어야 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협찬은 개뿔. 누가 명품 액세서리를 협찬으로 준단 말입니까? 시모가 연예인도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유명인도 아닌데요. 자기 돈 주고 샀는데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제가 추궁할까봐 거짓말로 하는 걸 제가 모를 것 같았나 봅니다. 세금을 때려 맞은 이후로 SNS에서 물건을 파는 일도 그만두었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 생겨서 사치를 부리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택배가 수두룩하게 도착을 했고 시모가 택배를 다 뜯은 뒤에 사진 촬영을 한다고 물건을 그릇 위에 올리다가 그릇을 깨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한정판 브랜드 그릇으로 한 개에 지금은 100만 원 호가하는 제품이었기에 저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이 났죠. 브랜드 값만 몇십만 원이라더니 그릇은 쓰레기나 다름없네. 이렇게 쉽게 깨져? 어미야, 와서 이것 좀 치워라. 저는 뻔뻔한 시모의 작태를 참기 힘들어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부를 찾아가서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부 전해 들은 시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숨기지 않으며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 저는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지 시모랑 같이 TV를 보면서 과일을 처먹고 있다가 시부와 제가 함께 들어가니 놀라서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시모가 시부를 보고 입을 삐죽이면서 여기는 왜 왔냐고 물어보며 은근히 다시 집으로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망할 요팬네가 이혼할 때 내가 애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원룸이라도 얻어나가라고 보증금 줬어 안 줬어? 근데도 이런 짓을 해? 어? 아들 부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도대체 그 보증금은 어디다 썼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들 부부까지 이혼시키고 싶은 게야 지금?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할 당시에 시부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시모에게 원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SNS 장사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이 돈 받고 끝내는 거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의 집에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모든 걸 싹 입씹고는 그 3천만 원으로 되지도 않는 사치를 해대면서 저희 집에 눌어붙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가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앓던 속까지 시원하게 긁어주시는데 시모가 당황한 건지 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부가 당장 나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여유가 따로 없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곰인 줄 알았더니 꼬리 9개 달린 구미호잖아. 뭐라고요? 그게 지금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이 왜 이혼당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네요. 이 인연이 뭐가 어쩌고 어째?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내가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이혼에 협의를 한 거야. 누구한테 년년거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청소를 한번 해줬어요? 빨래를 한번 해줬어요? 제 그릇 깨먹고 저보고 치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이 산 짐들 좀 보세요. 산더미예요, 산더미. 도대체 저 커다란 운동기구는 사진 한번 찍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산 거예요? 갖다 팔아버려요. 제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속갯말을 전부 쏟아내자 시부는 옆에서 제 말을 거들면서 저 정신 나간 옆했네 하면서 같이 화를 내주셨습니다. 시부가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저도 쉬지 않고 시모에게 따지고 들었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제 등짝을 때리면서 시모 편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지금 나 때렸어?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짐 싸서 나가. 제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니까 시모랑 남편이 알박기를 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왜 나가야 하냐면서 반반 결혼한 걸 운운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끝까지 쫓아내려고 했지만 시모가 이미 남인 사이에 뭘 참견을 하냐면서 시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부는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시고 먼저 시댁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2대1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네가 나가라, 아니다 네가 나가야 된다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나는 둘이고 너는 혼자니까 네가 나가. 친정에 가면 되잖아. 반반 결혼했는데 내가 왜 나가?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준 돈으로 원룸 얻어서 나가. 한참을 싸우다가 서로 지고 싶지 않고 억울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완벽하게 집을 반으로 갈라서 생활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안방은 제가 쓰고 안방 화장실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거울 화장실이랑 작은 방 2개는 남편과 시무가 쓰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거실 소파도 딱 반, 부엌도 딱 반으로 갈라서 쓰기 시작하고 네 물건이다 내 물건이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시끄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밥도 제가 먹을 것만 딱딱 준비하면 되고 제 물건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오히려 정리할 게 별로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냉전 상태로 버티기를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시무가 제 화장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꼬투리 잡을 게 생겼다 싶어서 달려가 시무 손을 확 잡아챘더니 글쎄 손바닥에 제가 아껴 쓰는 엄청 비싼 헤어 트리트먼트 한 덩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렇게 사치를 즐기면서 헤어 트리트먼트 살 돈은 없는 건지 싶어서 제가 비웃음을 피식 흘렸습니다. 제가 손바닥에 짜낸 트리트먼트를 덜어내고 짜증나서 제 맨머리에 발라버렸더니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줄 몰랐던 건지 시모가 어이없어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웃겨서 진짜 통쾌할 지경이었다니까요. 제 물건에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죠. 언제 남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싹수하고는 그렇게 치사하게 굴다가는 대머리 된다. 그건 어머님이 더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 머리숱 엄청 많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치사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뒤로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지를 않나, 둘이 외식을 하고 오지를 않나, 진짜 짜증나게 굴더라고요. 참다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를 말리려고 들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이 정도면 네가 숙이고 들어와야 정상 아니야? 진짜 독하다 독해. 나도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 도대체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집에서 저 보란 듯이 고기만 구워 먹던 놈이 뭘 참았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선언한 이후에 저희는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 관심병 말기 환자인 시모가 글쎄 SNS에 요즘 유행하는 거라며 강아지를 하나 데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반려동물을 데리고 키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댓글이나 조회수가 늘어난다고요. 책임도 지지 못할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저 진짜 졸도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개를 키우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정신 나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개가 시모를 닮아도 쏙 빼닮은 겁니다. 조금만 해가지고 이를 드러내면서 하루 종일을 컹컹 짖어대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도망가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대로 그냥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복수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어떤 복수를 할까 생각하다가 언젠가 전에 들었던 반려동물로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이 거미랑 뱀 이런 걸 키워서 와이프랑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도 뱀이나 거미를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충류들을 파는 전문숍에 가서 둘러보는데 제가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미치도록 징그러워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먹이도 벌레랑 개구리 같은 걸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벌레를 엄청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뱀이랑 거미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입양을 하면 평생을 키워야 하는데 제가 뱀과 거미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펫숍 직원분이랑 엄청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결과 바로 앵무새를 키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앵무새가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시키는 것도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잘 해낸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앵무새와 함께 사는 그림이 마구마구 그려지면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무새를 입양한 이후 방에서 혼자 앵무새에게 시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연습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해내지 못하던 앵무새가 글쎄 3일이 딱 지나니까 시모 사진만 봐도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거실 제 소파 자리 옆에다가 앵무새의 집을 설치했습니다. 시모는 제 앵무새를 보더니 별짓 다 한다면서 깔깔거리면서 비웃더라고요. 제가 발끈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앵무새가 시모를 보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썩을 년, 저 썩을 년, 썩을 년, 저 썩을 년. 제가 시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연습을 시킨 보람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앵무새가 시모를 향해서 고개를 까딱이며 썩을련 하니까 시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앵무새한테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더라고요. 제가 썩을련이라고 할 때마다 간식을 주었더니 저에게 간식을 달라고 날갯짓을 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귀엽던지 바로 앵무새에게 간식을 전해주면서 시모에게 웃으면서 말했죠. 동물도 원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또 사이다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시모가 약간 탈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헤어 트리트먼트도 몰래 가져다 쓴 거였고요. 하지만 유전자의 힘이 워낙 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 또한 탈모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고 앞머리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의 양도 늘어나고 M자 탈모가 눈에 띄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남편은 병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니 남편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복수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앵무새를 집안에 풀어다 놓았고 이번에도 역시 간식을 주면서 남편의 머리채를 뜯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을 가르치는 게 훨씬 오래 걸리긴 했지만 노력하는 자는 빛을 발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퇴근하고 온 남편의 머리 위에 앉은 앵무새는 그 가느다란 발가락과 부리를 가지고 남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모근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죄다 쥐어뜯으니 남편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탈모가 두드러질까봐 걱정도 되었겠죠. 하지만 하늘은 재빨리 날아다니는 새를 자기가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번번이 잡으려고 할 때마다 쏙쏙 도망치는 앵무새 때문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진짜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던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복수를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고 시모고 할 거 없이 앵무새에게 화만 내니까 우리 앵무새도 자기를 예뻐하는 주인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시모만 보면 썩을련하고 남편만 보면 머리를 쥐어뜯으니까 시모랑 남편이 드디어 앵무새를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반려동물을 어떻게 쉽게 파양하나요? 여기 반절은 제 집인데 제가 열심히 키울 거예요. 내가 저 망할 앵무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 내가 개를 키워서 반항심에 키우는 거면 개를 지방에 있는 내 동생 집으로 보내마. 시모는 정말 앵무새가 싫었는지 다음날 바로 충청도에 있는 이모님을 불러서 강아지를 보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답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왜 앵무새를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하나요?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새를 계속 키웠습니다. 제가 앵무새와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남편의 머리는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에게 앵무새를 치우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바 아니겠습니까?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뒤 서류를 작성하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반반 준비한 만큼 정확하게 반반 갈라서 나눠 가지자고 서류에 공증도 받고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앵무새로 복수를 준비하긴 했지만 솔직한 말로 이런 식으로 끝을 내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그 거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쉽게 끝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번뜩 스친 겁니다. 저는 바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고요? 바로 시모가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다가 시모의 모든 가면을 벗겨내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시모가 그 카페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가면을 쓰고 다녔냐면요. 매번 사치품들을 올려대고 사진으로 온갖 보정을 다하면서 자기가 대기업 사모님인 것처럼 행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시모의 추종자들도 꽤 많았는데 시모가 글을 한번 올리면 언니 대박이에요, 언니 멋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시모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엄청나게 상세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모 아이디 땡땡동 사모님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게시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몇백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모를 고발합니다. 이혼당하고 시부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라고 준 돈을 꿀꺽 사치품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아들 부부 집에 쳐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방을 차지하고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네요. 며느리가 모던 접시를 깨먹는 건 일상이고 집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하나도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운동기구도 사놓고 매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사진만 찍고 방치를 해둡니다. 며느리 물건이 자기 물건인 것 마냥 마구마구 사용하고 먹는 걸로도 치사하게 구네요. 반응은 물론이고 조회수에 댓글까지 수두룩하게 달리는데 진짜 꿀잼이더라고요.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며느리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땡땡동 사모님은 대기업 사모님 아니었냐고 깊은 배신감이 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부터 무슨 효소 팔고 있던데 사지 말아요. 탈세 혐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업자도 없어요. 등등 제대로 터졌습니다. 시모는 그 글로 인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탈세 맞잖아요? 제가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한 건데 뭘. 벌금 나와봐야 얼마 안 나와요.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다가 그 글이 쑥쑥 퍼지고 퍼져 남편의 회사에서도 꽤 이슈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은근슬쩍 남편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도 그 글을 올렸습니다. 약간의 내용을 수정해서 그 글의 주인공이 우리 남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슬쩍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않았던 것까지 추가를 하니 우리 남편 이미지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속 시원한 복수를 하고 나서 저에게 달려드는 그 둘을 완벽하게 제지하고 저는 이혼을 했으며 정확하게 반반 나눠 재산을 챙겼습니다. 시모랑 남편은 그 반을 가지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풀이할 대상도 없고 부려먹을 대상도 없으니 둘이 치고받고 싸우겠죠. 똑같은 모자 관계임은 틀림없으니 오래오래 행복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로가 되어 요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도 기분 좋은 것이더라고요. 이혼한 거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잘 밝히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항상 여기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저도 사연을 보내려니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을 하나 겪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지만 이제는 그 일에서 벗어나고자 어렵게 컴퓨터에 앉아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비록 그리 횡설수설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려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전자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했어요. 아빠는 회사를 키우는데 청춘을 바쳤고 그 결과 작년 기준 직원 수는 100명, 연매출은 150억 정도 나옵니다. 엄마는 아빠 회사의 사무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수도권의 4년제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아빠 회사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한 곳에 진득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회사 생활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 꿈인 스튜어디스가 되어보고자 항공사에 지원했는데 서류는 항상 붙었지만 면접에서는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1년 정도 도전하다가 계속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지금은 학원 영어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가족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1살 많은 오빠예요. 오빠와 저는 제가 7살까지는 같이 살았습니다. 하도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저는 항상 오빠의 손을 잡고 다녔고 오빠는 저를 다정스럽게 쳐다보며 잘 놀아주었어요.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우리 집에 오빠가 학교에 입학한 해의 추석 명절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수도권에 살던 우리는 우리 집과 가까운 친할머니 집에 있다가 전라도에 사시는 외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원래 명절 때마다 터미널에는 사람이 붐볐지만 그 해는 유난히 사람이 많아 아빠는 오빠를,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동하다가 사람들에게 휩쓸려 오빠가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빠가 바로 오빠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빠는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저는 친할머니 집에 있고 부모님은 오빠의 행방을 찾으러 몇 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다녔지만 오빠의 머리카락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실종되고 우리 집은 몇 년간 초상집이었어요.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조차도 없었고 그저 눈물과 한숨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무섭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었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투정이나 어리광 한번 부리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게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자주 배가 아프고 무엇보다 두통이 심했어요. 동네 내과 소아과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한 결과 우울증 진단이 나왔어요. 부모님은 그 결과를 듣고서는 아들도 잃고 딸까지 잃을 뻔했다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이 점차 달라지셨어요. 항상 무표정으로만 계시던 두 분이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고 매주 주말마다 놀이공원, 상황이 안 되면 집 앞 공원에라도 나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오빠를 잃은 슬픔이 크긴 했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이전처럼 눈물이나 한숨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노력 끝에 저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밝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마음에는 오빠를 잃은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무사히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학원 영어 강사가 되었고 친구가 소개팅을 해줘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동아들이에요. 저의 시어머니는 요양원 원장님이시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인사를 갔을 때도 제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시고는 그깟 강사가 벌면 얼마나 버냐고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도 저에게 설거지, 제사, 김장과 같은 일을 시키시지도 않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으며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도 돈독했고
저도 강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며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빠의 회사 근처에 비슷한 업종의 회사가 새로 생겨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의 생신을 앞두고 평일에는 다들 일하느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드니 주말에 같이 점심을 먹으며 아빠의 생신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리 약속했던 날 아빠와 친한 거래처 사장님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제 결혼식 때도 오셨던 사장님이시라 안 갈 수가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점심 약속을 저녁으로 미뤘습니다. 아빠는 결혼식을 다녀오고 저녁에 가족끼리 만났는데 아빠가 큰 고민이 있어 보이셨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결혼식장에서 오빠와 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엄마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고 한번 자세히 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진혁이와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 대충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진혁이의 나이인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어 보이고 내 젊을 때랑 아주 똑같이 생겼었어. 오늘 나와 같이 간 회사 사장님이 그 젊은 친구가 나랑 너무 닮아서 그런데 혹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 그럼 한번 가서 나이와 이름을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예식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피로 현장에서 찾아봤는데 그냥 갔는지 안 보였어. 나중에 거래처 사장한테 아는 사람이냐고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오늘 내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김서방 앞에서 이런 이야기나 하고 말이야. 내가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생신날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선물이죠. 정말 그분이 우리 다은이의 친오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형님이 생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남편의 말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생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쯤에 아빠에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지금 너무 놀랄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며 이따가 퇴근길에 밤늦게라도 잠시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근무 시간이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이고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밤 11시에나 퇴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집에 가도 괜찮냐고 했더니 상관없다고 하시며 오늘 꼭 잠깐만 집에 들러달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걱정되어 엄마에게도 전화했는데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은 부모님 걱정에 어떻게 하루 강의를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어찌 수업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자마자 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눈이 벌겋고 팅팅 부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은아, 놀라지 마. 진혁이를 찾은 것 같아. 너의 오빠 찾았다고. 아빠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일단 차근차근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거래처 사장님 딸의 결혼식장에서 본 젊은 사람이 오빠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자마자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실 어릴 때 잃은 아들이 있는데 하객으로 온 한 젊은 친구가 아빠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거래처 사장님은 누구를 찾으려는지 알 것 같다고 하며 오빠의 현재 직장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아빠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비슷한 업종의 회사 개발팀 팀장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오빠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번호를 알려주셔서 아빠가 바로 사장님께 전화했고 오빠를 닮은 젊은 사람의 나이와 이름을 알 수 있는데 나이는 현재 오빠의 나이와 같은 35살이고 이름은 오빠의 이름과 같은 이진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이 점심시간 즈음이었고, 점심시간이 지난 후 아빠는 바로 그 회사로 달려가 봤지만 아쉽게도 오빠는 지금 다른 지방으로 출장 중이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원증으로 사진은 볼 수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 오빠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오빠가 이 회사 직원으로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지금 회사를 차리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었고 오빠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빠는 배우려는 열정도 가득하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해서 당시 부장이었던 사장님 눈에는 참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 뒤로 종종 같이 저녁을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는 보육원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자립금을 받고 시설에서 나와 직업 전문학교에서 이쪽 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힘들게 살아온 오빠가 안쓰러워 더 잘 챙겨주고 기술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회사를 차릴 수 있었는데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하다가 오빠가 생각나 개발팀 팀장으로 스카우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빠는 눈물을 흘렸고 사장님은 오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한번 연락해서 만나보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오빠를 찾았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빠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니 남편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고 하며 매우 잘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오빠와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뺨을 어루만지며 드디어 우리 아들을 만났다고 눈물을 흘렸고 오빠 역시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를 보더니 매일 울기만 하고 코나 질질 흘리던 그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했냐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본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는 지금 우리 집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종종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 역시 오빠에게 매형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하며 앞으로 자주 만나 함께 술도 마시자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오빠와 종종 둘이서만 만나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남편은 저한테 혼난다며 오빠 집으로 가서 잠도 자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바가지를 긁었지만 오빠는 매제 아침에 해장까지 시켜서 잘 보낼 테니 남편 너무 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부모님은 오빠와 남편이 형제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다고 흐뭇해하셨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빠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회사 운영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빠는 같이 일도 하고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있었고 회사 간부도 있기는 했지만 아빠는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오빠가 아빠의 회사로 오기 바랐지만 오빠는 지금 있는 회사의 사장님께 죄송해서 이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은 남편은 장인어른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공이 전혀 다른 쪽이고 아빠 회사는 아무래도 기계를 직접 조작하고 다뤄야 하는 일이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빠 회사로 들어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라 힘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아빠의 회사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도 남편에게 회사로 들어오면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생각이 아주 확고했고 결국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매일 자정까지 일하며 기계 조작하는 것을 배웠고 주말에도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몸도 생각해가며 일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 빨리 일을 배워야 한다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남편 앞에서는 전문 용어를 써서 남편이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하고 회사 내의 중요한 일도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빨리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하며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빠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아주 좋게 보셨고 아직은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맡아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있으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왔습니다. 원래 시댁이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라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시댁에 갔었는데 남편이 아빠 회사로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넉 달 만에 시댁에 간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우리 준석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예, 우리 준석이가 너네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니? 아무래도 아빠 회사는 기술이 필요한 회사라 아직은 배우느라 그래요. 다들 이쪽 업계에서 10년, 20년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일하려면 아무래도 남편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와 남편이 힘들 수 있다고 남편을 말렸는데 남편이 굳이 아빠 회사에 들어갔네요. 어머, 얘 좀 보게. 얘, 아무리 그래도 준석이가 사장님의 사위인데 그냥 한 자리 하나 주면 안 되니? 누가 들으면 무슨 너네 아빠 회사가 대기업인 줄 알겠다. 그래봤자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가게인데 뭘 그리 따지고 드니? 그냥 빨리 딸인 네가 너네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부장이나 차장 같은 자리 하나 주라고 말해봐. 그래야 빨리 우리 아들도 사장도 하고 하지 않겠어? 너도 기왕이면 사장 와이프면 좋잖아. 우리 아들 그래도 수도권에 4년제 대학도 나오고 이전 회사에서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살던 애인데 너무 고생해서 안쓰럽다. 어머니, 지금 어찌어찌해서 남편이 관리직에 앉았다고 해도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빠도 남편에게 쉽게 관리직 자리를 못 주시는 거고요. 참 네가 융통성 없는 게 네 아빠 닮아서 그런가 보다.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우리 준석이만 고생이네. 시어머니는 살 빠진 남편의 모습에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아빠 회사 다니며 고생을 해서 살이 빠진 것이 사실이기에 별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잘 내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뒤로도 명절 내내 우리 아들 안쓰럽다며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저도 같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점점 듣기 힘들었고 슬슬 짜증이 났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했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집에 갈 때 보니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했더니 준석이가 너무 안쓰럽다고 하며 너네 아빠한테 잘 이야기해서 얼른 관리직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그렇게 남의 밑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면서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혹시라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도 조금씩 손에 익고 괜찮다고 하며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남편을 보니 뭔가 고맙기도 했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아빠 회사 임직원들이 드디어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식을 갔다가 남편이 아주 기분 좋아서 오는 거예요. 회식 때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했더니 오늘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사과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 부장님이 그동안 사장님의 사위인데다가 이쪽 업계에서는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오해했는데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다며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부장님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자신들도 오해했다고 하며 남편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역시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며 뿌듯해했고 그 뒤로는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대리로 승진도 했어요. 남편이 대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빠와 오빠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오빠의 회사가 아빠의 회사로 인수합병이 돼서 오빠가 아빠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다니던 회사와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는 거의 같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부품을 제조하는 기계 역시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회사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일을 너무 잘했어요. 아빠 회사 사람들도 오빠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눈치도 빠르고 눈썰미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잘 융화되었어요. 무엇보다 회사 합병 후 처음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오빠는 현명하게 대처해서 큰 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뻔한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오빠의 성품과 실력을 높이 평가했고 오빠는 바로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오빠는 임직원들이 낙하산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어쩌냐고 했지만 회사 내에서는 아무도 오빠가 차장이 되었다고 해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빠는 초고속으로 차장이 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대리였어요. 물론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 때부터 직업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일해온 오빠와 이제 고작 3년 차인 남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나요? 저와 아빠는 당연히 오빠가 먼저 승진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오빠가 차장이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투덜대는 것입니다.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형님이 이쪽 업계에서 일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차장까지 바로 승진시킬 수가 있어? 장인어른도 그러고 회사 사람들도 다들 형님한테 홀라당 홀려서는 보니까 기계 조작하는 것도 나랑 별반 다른 것도 없더구만. 어떻게 형님은 바로 차장이고 나는 아직도 대리 나부랭이냐고.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야. 과장이라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아빠한테 대충 회사 상황은 들었는데 솔직히 여보가 열심히 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오빠는 지금 이 업계에서 20살 때부터 일해왔던 반면에 여보는 이제 고작 3년이야. 이런 상황에서 여보가 오빠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 아닐까? 그리고 오빠가 차장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직원도 아무도 없다면서 왜 여보만 그렇게 불만이야? 솔직히 나는 기계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와 회사 직원들이 다들 인정했다면 여보보다 오빠가 더 실력이 있다는 뜻 아닐까? 말을 말자 말을 마라. 너도 이씨 집안이니 당연히 너네 오빠가 먼저 차장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남편은 제 말에 수긍하지 못하고 혼자 씩씩대더니 작은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나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이 정도까지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이 되고 저는 혼자 큰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이 새벽에 누구와 통화 중인가 싶어서 몰래 엿들었는데 대충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 자리에 한번 앉아볼 생각으로 왔는데 갑자기 형님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등장하는 바람에 일이 다 틀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승승장구해서 사장까지 됐을 텐데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된 것이 억울하다며 오빠가 콱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화가 잔뜩 난 듯했고 우리 아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는 듯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빠의 회사에서 일한다길래 저는 정말 아빠를 돕고 싶어서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장 자리까지 생각한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오빠 때문에 자신이 사장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이 충격이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려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격양되어 있어서 일단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조용히 큰 방으로 갔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밤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출근한 후 바로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는 안 그래도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말이다. 김서방이 요새 회사 내의 소문이 정말 안 좋아. 자신이 사장님의 사위라서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며 회사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회사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닌다더구나. 게다가 새로 들어온 사무실 여직원이 있으면 자신이 이 회사 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나 봐. 요새 김서방 집에는 일찍 들어오니? 아니요, 거의 매일 일해야 하느라고 늦게까지 일했어요. 여전히 밤 11시나 돼야 집에 와요. 근데 매일 회사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반주한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고 밥을 먹으면서 간단히 한잔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야근은 무슨, 매일 칼퇴근하고 있어. 아마 사무실 여직원이랑 같이 밥 먹는 것 같아. 어찌됐건 나는 김서방에게 회사 경영을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고 회사 관리직으로 앉힐 생각도 없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과 회사는 엄연히 다른 거야. 네가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실 저도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제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남편이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는 바람에 일이 다 그르쳤다고 했어요. 심지어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했어요. 아빠도 내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고 저 역시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한 집에서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남편은 매일 밤 1시에서 2시 정도에 들어와서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집에 오면 바로 작은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저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서 대화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쯤에 일어났는데 남편은 일찍부터 어디론가 나가서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번씩 주말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오후 늦게 집에 들어왔었기에 당연히 남편이 운동하러 갔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간단히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겉절이랑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도 하고 밑반찬 몇 개 했다고 하시며 아빠와 함께 집에 잠깐 들려도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 없으니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잠시 후 엄마와 아빠가 갈비찜에 겉절이에 밑반찬을 한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냉장고 앞으로 가셔서는 냉장고에 반찬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현관으로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번 명절 때 분명히 말했지? 너네 아빠한테 말해서 얼른 관리직이라도 한 자리 달라고 말이야. 아니 지금 너네 아빠 회사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대리 나부랭이가 뭐니? 너네 오빠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차장 달았던데. 솔직히 너네 아빠 너무한 거 아니냐?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셔서 갑자기 제 뺨을 때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나 지금 너 머리채도 잡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다. 아니 도대체 그깟 구멍가게에서 왜 그리 관리직 자리를 안 줘? 지금 당장도 우리 아들 사장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할 텐데 왜 우리 아들을 못 믿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냐고. 그리고 네 오빠라는 사람은 솔직히 몇십 년 만에 만났으면 남남 아니야? 네 오빠라는 사람한테는 한 달 만에 차장 자리 주고 3년 가까이 일한 우리 아들은 아직도 대리이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손을 놓쳐서 사라졌으면 평생 죽은 듯이 살았어야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아들 앞길을 방해하고 난리야? 에이, 그냥 보육원에서 죽어버리지.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아직도 대리인 게 말이 되냐며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정리하고 있던 부모님은 시끄러운 소리에 현관으로 오셨고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많이 나 보이셨어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터진 입이라고 그딴 말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두 분 다 여기 계셨네요. 마침 잘 됐네요. 우리 어디 한번 솔직히 까놓고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아니 도대체 준석이가 뭐가 그리 부족합니까? 네? 3년 동안 그렇게 그쪽 회사에서 죽어라 이랬는데 사장 자리는 못 내줄 망정 아직도 대리냐고요.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저희 회사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최소 10년은 이쪽 업계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고작 3년밖에 일하지 않은 김서방에게 관리직을 어떻게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럼 그쪽 아들은요? 아니, 잃어버리면 남남이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아들보다 더 높은 차장이 된답니까? 이게 바로 낙하산이지 뭐예요? 우리 아들은 20살부터 이미 이쪽 업계에서 일해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동종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차장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은이도 당신 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길 바란 적 없습니다. 김서방이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둘 다 말렸어요. 그래도 굳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고집 부린 건 김서방입니다. 저는 한 번도 김서방에게 우리 회사 사장 자리 내준다는 말을 한 적 없고 조금만 잘하면 관리직 주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이런 식으로 화내고 우리 딸 뺨을 때리고 협박까지 하시는 건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자기 사위가 자기 회사에 들어왔는데 잘했다고 빨리 관리직은 못 내줄 망정.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야. 듣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그럼 뭐 낙하산이라고 소문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원에서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뭘 몰라요, 뭘? 우리 아들 그래도 수도권 4년제 대학 나온 인재야. 인재라고. 진짜 이 집구석은 말이 안 통하네. 준석아, 가자. 너 이딴 집구석이랑 이제 영 끊고 이혼해. 너도 이제 이 집구석 싫지? 네. 저도 사위한테 사장 자리 하나 안 내주는 장인어른의 사위 노릇 할 생각 없네요. 엄마 말씀대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잘 됐네. 나도 너의 새까만 속내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자고. 이혼하자는 내 말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한참 동안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엄마가 진짜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지금 아이도 없고 검은 속내가 가득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일단 내일은 주말이고 하니 부모님 집에서 같이 있자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챙겨주신 반찬들을 다시 챙기고 제 짐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밤 11시쯤에 잠을 자려는데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오빠였는데 엄마는 이내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다세대 주택 1층인 오빠의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화재 당시 오빠는 잠깐 지인을 만나러 나간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고 다른 집에 사시는 분들도 바로 다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이웃의 신고로 10분 만에 바로 꺼지기는 했지만 오빠가 살던 집 내부가 다 타버렸어요. 일단 오빠는 바로 부모님 집으로 왔고 저는 오빠에게 어쩌다 불이 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빠의 말로는 지인을 만나고 집에 오는데 집 근처에서 남편을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어두웠지만 분명히 남편이 평소에 자주 입던 운동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남편도 역시 오빠를 본 것 같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오빠 집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해요.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우리 가족은 바로 남편은 방화범으로 고소했습니다. 다음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했는데 방화로 확인되었고 CCTV와 맞은편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근처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1층에 살던 오빠 집 창문에 투척하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구속과 동시에 이혼을 하려 했으나 당당히 이혼하자던 남편이 이혼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해야겠다는 제 말에 아빠는 직장에서 남편과 불륜 저지른다고 소문난 20대 회사 여직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바로 그 상간녀와 만났는데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아직 20대인데 제 앞길 꼬이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치근대서 한두 번 만난 게 서너 번 됐다고 했어요. 만나면서도 이게 아니란 것은 알았는데 사장님의 사위라고도 하고 또 이혼할 것이라고도 하니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상간녀 소송까지 할 마음으로 왔는데 상간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간녀도 그놈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은 하지 않는 대신 남편이 불륜 피웠다는 모든 사실을 자백받고 증거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면 될 일을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기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전화했고 그래도 끝까지 제가 받지 않자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안으로 들일 생각이 없었지만 잠깐 열린 틈을 타서 무작정 시어머니가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우리 준석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때 이혼하라고 했었어. 하지만 내 진심은 아니었다. 정말이야. 우리 준석이가 방화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이혼만큼은 안 하면 안 되겠니? 이제 나도 준석이도 자리 욕심 안 부리고 조용히 살게. 그러니까 네가 너네 아빠 아니지. 바깥 사돈 좀 잘 설득해서 이혼하지 말고 죗값 받고 나오면 다시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먼저 이혼하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어릴 때 잃어버리고 몇십 년 만에 찾은 우리 오빠한테 죽었으면 좋겠다느니 그런 막말을 하셔놓고 어떻게 용서를 바라시나요? 남편이 아빠 회사 여직원과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옥바라지까지 해가며 같이 살라고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혼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래도 이 어른이 이렇게 사과하러 왔는데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되냐? 정말 융통성은 일도 없는 집구석이라니까. 뭘 잘했다고 사과를 받아줘요? 당신 때문에 어렵게 찾은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당신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참나, 우리는 법대로 할 테니까 그만 여기서 설치고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난 안 나가. 당신들이 이혼 소송 취하해 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우리 집에서 안 나갈 기세로 대자로 누워 시위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으려다가 힘에서 밀리자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고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들의 손에 끌려 나갔어요. 저와 엄마는 이렇게나 끝까지 막말하고 뻔뻔한 시어머니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시어머니 요양원에 몇 번 갔다가 얼핏 봤는데 주방 직원분들이 위생모나 앞치마를 착용 안 하고 주방 상태도 엉망이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어머니의 요양원을 신고해버렸고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전모 앞치마 미착용은 당연하고 썩은 과일들을 값싸게 떼어와서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급식으로 먹였던 것이 다 탄로났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전화해서 쌍욕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찰진 욕소리를 그대로 녹음해서 시어머니의 지역신문에 투고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부모님을 요양시킨 보호자들이 난리가 났고 요양원 직원들도 시어머니의 막말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며 전부 퇴사해버렸어요. 그 결과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보기 드물게 요양원이 폐원했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친정 아빠 회사로 들어가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방화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 폐원되는 바람에 당장 돈벌이도 잃고 아들의 옥바라지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된 시어머니는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허름한 원룸 하나 구해서 겨우 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리 욕심에 눈이 멀었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 지금 죗값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부모님은 오빠의 집에 불이 난 그날을 생각하면 두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때 오빠가 밖에 있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집안에 있었다면 어렵게 찾은 오빠를 다시 영원히 못 볼 뻔한 것이잖아요. 부모님이 몇십 년 만에 오빠를 찾고 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을 옆에서 봤음에도 이런 일을 벌인 전 남편을 저는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이 겪는 불행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종, 방화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며 저의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